안녕하십니까, 책돌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이유 없이 아프다면 식사 때문입니다입니다. 저자는 미조구치 도루, 출판사는 카시오페아입니다. 저자 소개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미조구치 도루, 후쿠시마 현립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요코하마 시립대학병원과 국립순환기 질환센터에서 근무했다. 우울증과 공황 장애와 같은 정신질환을 비롯해 알레르기와 같은 만성질환에 이르기까지 원인을 특정할 수 없는 여러가지 질병의 치료를 영양학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는 치료법을 연구 중이다. 또한 영양요법의 대중화를 위해 환자 및 의사를 대상으로 강연 활동도 활발히 이어가고 있다. 바로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율신경을 바로잡아 몸과 마음의 병을 다스린다. 자율신경이란 자신의 의지로 조절할 수 없는 신체의 기능을 담당하는 신경으로 흥분계인 교감신경과 진정계인 부교감신경으로 구성된다. 이 두 신경계가 조화롭게 작동하면 몸도 마음도 건강한 상태가 유지된다. 그러나 자율신경의 균형이 무너지면 앞서 말한 것처럼 몸과 마음의 병이 자각 증상으로 나타난다. 이를 내버려 두면 상태가 점점 심해져서 자율신경 기능 이상으로 악화돼 구역질과 어지럼증, 현기증, 우울 증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커진다. 물론 대부분은 이런 증상이 나타나도 자율신경 기능 이상이라고 자학하지 못한다. 또한 마음의 병은 병원에 가더라도 원인이나 이상이 발견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다. 마음과 정신을 다스리려면 자율신경을 안정시키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이다. 아니, 그보다도 자율신경의 안정화는 마음과 정신을 다스리는데 필요 조건이라 하겠다. 왜냐하면 자율신경은 앞서 설명한 대로 자신의 의지대로 조절할 수 없는 신체의 기능을 담당하는 신경이기 때문이다. 즉, 자율신경의 불균형으로 인한 마음과 몸의 불안정을 해소하려면 자율신경의 균형을 회복하고 유지하는 것만이 본질적인 해결책이다. 자율신경을 안정시키는 방법은 다양하다. 실제로 자율신경을 다스리는 방법으로 자주 소개되고 있는 것으로는 휴식 취하기, 욕조에 몸 담그기, 잠자기, 편안한 음악 듣기 등이 있다. 자율신경이 불안정한 경우는 대부분 흥분계인 교감신경이 활발한 상태이므로 진정계인 부교감신경을 자극하자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런 방법들은 근본적인 해결이 될 수 없다. 왜냐하면 이런 방법들로는 어디까지나 자각 증상에 대처하여 증상을 완화시키는 정도의 효과만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럴 때는 자각 증상에 대처하는 방안이 아니라 간단하면서도 완전한 개선 방법이 필요하다. 그것은 바로 식사를 개선하는 것이다. 자율신경과 식사의 관계는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의외로 주목을 받지 못했다. 영양요법의 전문가로서 자율신경 기능 이상과 우울증 등과 같은 마음의 병을 앓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치료해야 한다. 그와 같은 경험을 바탕으로 나는 자신있게 단언할 수가 있다. 병명이 없는 증상, 흔히 스트레스가 원인이라고 말하는 다양한 병의 90%는 식사 개선으로 나을 수 있다고 말이다. 여기서 말하는 식사는 혈당과 장을 안정시키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물론 이외에도 구체적인 식사법과 섭취해야 될 영양소에 대해서 전달할 것이다. 면역력을 키우기 위한 방법으로 우선 권장되는 것은 비타민 D를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다. 비타민 D에 대해서는 뒤에서 살펴보도록 하자. 2020년 봄보다 그해 겨울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유행이 확대된 배경에는 비타민 D 부족도 하나의 요인일 것으로 생각된다. 비타민 D는 점막의 면역력 강화와 관계가 깊은데
코 인두 부분에 달라붙은 바이러스와 세균을 죽이는 단백질을 생성하는 효과가 있다고 확인되었다. 햇볕을 쬐을 때 우리 몸에서는 비타민 D가 생성된다. 그런데 겨울에는 일조 시간이 짧고 실내에서 보내는 시간도 늘어난다. 이렇게 되면 햇볕에 의해서 생성되는 비타민 D의 혈중 농도는 당연히 내려가고, 이는 겨울철의 우울증이나 감기, 인플루엔자 등의 원인이 된다. 코로나 사태도 겨울에 더 심각해질 것으로 추측되는데, 그 원인 중 하나로 비타민 D의 부족이 거론된다. 실제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중증으로 번지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사이의 차이 중 하나로 비타민 D의 혈중 농도가 관계가 있다는 사실이 이미 보고되었다. 또 PCR 검사에서 음성 반응을 보이는 사람 역시 비타민 D 혈중 농도가 높다는 보고가 있다. 그러므로 비타민 D의 혈중 농도를 유지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비타민 D의 혈중 농도를 늘리는 가장 쉬운 방법은 오전 중에 밖으로 나가 햇볕을 쐬고 동시에 식사를 통해 적극적으로 섭취하는 것이다. 생선 내장에는 비타민 D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생선을 내장채로 먹으면 식사를 통한 비타민 D의 섭취가 가능하다. 그뿐만 아니라 생선 내장에 포함된 기름에는 면역력을 높여주는 다른 영양소도 다양하다. 비타민 D 섭취를 위해 내장째로 가장 쉽게 먹을 수 있는 생선은 뱅어포이다. 뱅어포는 계란말이나 낫또에 넣어 먹어도 좋고 나물 무침에 뿌려 먹어도 좋다. 또는 마트에서 파는 알이 꽉 찬 열빙어도 비타민 D 섭취에 효과가 있다. 나의 클리닉 환자 중에도 PCR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은 분이 몇 명 있었는데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미열 정도의 증상만 보이고 끝났다. 아마도 식사에 주의를 기울여 충분한 영양소를 섭취해왔기 때문일 것이다. 스트레스가 자율신경의 불균형을 초래한다는 사실은 일반적으로 맞는 말이다. 여기에 나는 하나를 더 추가하고자 한다. 바로 식사의 불균형이다. 지금부터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골고루 먹지 않거나 식생활에 문제가 있으면 자율신경의 균형이 무너지고 마음의 불안과 병을 얻기가 쉽다. 실제로 자율신경의 균형이 무너져 클리닉을 방문하는 사람들 중에 식사가 문제인 경우가 적지 않다. 이는 당연히 자율신경 기능 이상으로 발전하기 쉽다. 자율신경 불균형의 원인이 되는 식사의 유형을 간단히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다. 1. 당질 중심의 식사. 2. 장내 환경을 망치는 식사. 3. 영양소가 부족한 식사. 이 세 가지 원인이 충족되면 인간의 자율신경은 불안정해지고 다양한 병이 생기기 쉬워진다. 이 장에서부터는 자율신경의 균형을 되찾고 몸과 마음의 병을 개선해주는 식사에 대해서 하나씩 설명하고자 한다. 이를 바꿔 말하면 자율신경의 균형이 무너진 사람은 식사를 개선함으로써 자율신경도 안정되고 마음의 병도 나을 수가 있다는 말이다. 육류와 생선을 섭취하지 않는 채식주의자 중에는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사람이 많이 있다. 이는 뇌 속 호르몬의 재료인 단백질의 부족이 이유일 수도 있다. 따라서 자율신경 기능 이상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단백질을 충분히 보충하는 일이 기본 중의 기본이다. 도파민과 노르아드레날린 등의 생산에 필요한 또 다른 영양소는 철이다. 집중력이 떨어진다. 의욕을 잃어버렸다. 행복감이 줄었다. 잠을 못 잔다.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많은 사람은 심료내과나 정신건강의학과를 찾아가려고 한다. 그러나 근본적인 원인은 철 결핍으로 인해 뇌 속의 호르몬이 부족해졌을 가능성이 크다. 특히 여성은 월경으로 인해 남성보다 철 결핍이 많이 일어난다.
여기에 더해 다이어트를 이유로 육류와 생선의 섭취를 피할 경우 철 결핍이 더 심해진다. 따라서 어떠한 정신적인 증상이 나타날 경우 항우울제 복용보다 우선 육류를 섭취하여 철을 보충해 주는 것이 좋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충분한 영양을 섭취할 수 없어 좀처럼 증상이 개선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이럴 때 부족한 영양소를 찾아 영양제로 섭취하면 우리 몸을 필요한 물질을 생산해낼 수 있는 상태로 만들 수가 있다. 왜 단 음료를 섭취하면 마음이 안정될까? 그 이유는 혈당치가 급상승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단 음식이나 음료로 혈당치를 반복해서 높이면 자율신경의 불균형은 더욱 심각해져만 간다. 당질이 포함된 식사를 하면 혈당치가 올라간다. 혈당치가 올라가면 췌장에서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되어 혈당치를 내리는 작용을 한다. 대체로 식후 1시간을 지나면 혈당치가 최고조로 상승하고 2시간에서 3시간 후에는 공복 시 혈당까지 원만하게 내려가 그 후에는 일정하게 유지된다. 반대로 혈당치가 공복시보다 떨어지게 되면 우리 몸은 코르티솔, 아드레날린, 노르아드레날린 등의 호르몬을 분비해서 아미노산 등을 재료로 하여 주로 간에서 포도당을 생산한다. 즉, 우리 몸은 혈당치를 안정시키는 시스템을 원래 가지고 있는 셈이다. 혈당치가 안정되면 뇌에는 충분한 양의 포도당이 공급된다. 마음도 안정된 상태가 되는 것이다. 그러나 혈당치가 너무 높거나 너무 떨어지면 항상 인슐린과 아드레날린 등의 호르몬이 지나치게 분비되는 상태가 된다. 이 상태가 되면 본래 필요할 때 분비되어야 될 호르몬이 분비되지 않거나 호르몬의 작용이 약해지기도 한다. 이로 인해 혈당치가 불안정해지고 자율신경뿐만 아니라 나아가서는 정신적으로도 불안정한 상태가 된다. 본론으로 되돌아가면 단 것이 먹고 싶어지거나 단 것을 먹으면 마음이 차분해지는 사람은 혈당치의 변동이 크게 안정되지 않는 상태이다. 저혈당증이라고 하면 혈당치가 낮은 병처럼 생각하기 쉬운데 실제로는 혈당치의 변동이 큰 혈당 조절 장애를 가리킨다. 이런 사람의 경우 혈당치가 급격하게 떨어지면 증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반대로 혈당치가 올라가면 안정을 되찾을 것이다. 저혈당 상태가 아니더라도 초콜릿, 과자, 탄수화물 등을 수시로 먹으면서 혈당치의 균형을 맞추는 사람이 많이 있다. 이러한 식습관은 자율신경의 균형이 깨지기 시작할 때 자주 나타나는 증상이다. 실제로 자율신경 기능 이상 환자에게는 당질을 선호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이 당질 섭취야말로 더욱더 자율신경을 망치는 원인 중의 하나이다. 혈당치의 안정이야말로 자율신경의 균형을 맞추는 가장 중요한 방식이다. 혈당치의 급격한 상승과 저하가 반복되는 상태는 정신의 불안정, 즉 자율신경의 불균형으로 그대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혈당치를 안정시키는 식사란 무엇일까? 가장 손쉬운 방법은 당질 제한이다. 에너지원의 3대 영양소인 단백질, 당질, 지질 중에서 당질을 제한하거나 섭취량을 조절하는 것이다. 흰 쌀과 빵, 면류 등의 당질을 제한하는 식생활을 우선 2주 정도 지속하면 혈당치는 안정된다. 당질 제한을 하면 혈당치가 극단적으로 올라가거나 내려가지 않는다. 이로 인해 혈당치가 안정된 상태가 되어 불필요하게 호르몬이 지속해서 분비될 우려도 사라진다. 앞서 설명한 대로 자율신경의 안정을 위해서는 급격한 혈당치 상승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당질이 많은 식사를 하면 혈당치는 갑작스럽게 상승한다. 당질은 에너지원 중 하나이긴 하지만 요즘 현대인의 식사에는
아무래도 당질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 탄수화물 등을 절제하면 갑자기 식생활이 변하게 된다. 이렇게 말하면 무엇을 먹어야 좋을지,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줄어드는 것은 아닌지 걱정할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절대 걱정할 필요가 없다. 당질 대신 섭취해야 될 영양소는 단백질이다. 앞서도 설명했듯 현대인이 의식하지 않고 평소 먹던 대로 식사를 하면 탄수화물 섭취가 많은 식생활을 하게 된다. 이 책의 저자는 식물성 단백질보다는 동물성 단백질을 많이 섭취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는 많은 이견이 있으므로 생략하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평소 식사 때 무엇부터 먹고 있는가? 무엇부터 먹느냐에 따라 혈당치 상승 방식이 크게 달라진다. 밥과 빵 등 주식부터 먹는 습관을 길러서는 안 된다. 탄수화물부터 먹기 시작하면 혈당치는 급격하게 오른다. 혈당치 상승을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순서로 먹는다. 1. 양상추나 양배추와 같은 잎채소의 식이섬유를 먹는다. 2. 두부, 육류, 생선 등의 단백질을 먹는다. 3. 쌀과 빵 등의 당질 순서로 먹는 것이다. 식사를 할 때 맨 처음 먹어야 될 음식은 식이섬유가 풍부한 잎채소이다. 잎채소에 함유된 식이섬유는 당질의 흡수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으므로 혈당치 상승을 원만하게 만들 수가 있다. 또 단백질은 혈당치에 영향을 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단백질 섭취 후에 탄수화물을 먹으면 갑자기 탄수화물만 먹었을 때보다 혈당치 상승이 원만해진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밀은 빵, 피자, 면 외에도 케이크, 쿠키 등에도 사용된다. 만두피도 밀이다. 밀은 보리차, 맥주 등의 원재료이기도 하다. 의식하지 않아도 우리는 의외로 밀을 많이 섭취하고 있다. 글루텐 프리는 2010년대 초반에 미국에서 열풍을 일으킨 다이어트 방법으로서 원래는 글루텐의 알레르기 반응을 나타내는 복강 증후군을 앓는 사람들을 위한 식사요법이다. 복강 증후군이란 글루텐에 반응하여 발생하는 면역질환의 하나로 본래의 면역 시스템이 오작동을 일으켜 자신의 몸을 공격하여 염증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 병이다. 이 증후군을 앓지 않는 사람이 글루텐 프리를 실천해 본 결과 여러 장점이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주요 장점을 들면 다음과 같다. 1. 소화기관의 상태가 좋아진다. 2. 알레르기 증상이 줄어든다. 3. 짜증과 우울감이 줄어든다. 4. 다이어트에 좋다. 밀은 많은 식품에 포함되어 있고 맛이 좋아 무심코 먹게 되는데 사실은 장의 환경을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다. 또한 알레르기 질환이 생길 우려도 있다. 장의 면역 시스템이 글루텐에 의해서 파괴되고 과잉 반응을 나타내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태가 되면 장 점막이 손상되어 당질 섭취에 의한 혈당치 상승이 더욱 급격해질 가능성이 있다. 즉, 소량의 당질이라도 혈당치의 변동을 심하게 일으켜 자율신경의 균형이 무너지게 된다. 글루텐은 복부 팽만감과 소화불량을 일으키기 쉽다. 이 정도의 증상은 그나마 괜찮은데 집중력 저하, 짜증 등의 자율신경 이상 증상, 아토피성 피부염, 천식, 비염 등 실로 다양한 증상을 일으킨다. 게다가 그 증상들이 글루텐 때문에 일어난다고 알기도 어렵다. 만일 몸에 어떤 증상이 나타나고 잘 낫지 않을 경우 완전한 글루텐 프리는 어렵더라도 의식적으로 밀 유래 식품을 식단에서 제외하면 증상이 개선될 수도 있다. 일본의 한신, 아와지 대지진 피해자의 변을 조사한 결과 칸디다나
녹록균 같은 유해균이 증가했다고 한다. 유해균이 늘어나면 상대적으로 유익균이 줄어들어 장내 세균 균형이 무너진다. 이처럼 장내 세균의 균형이 무너지면 스트레스에 대한 저항력이 떨어지고 자율신경의 균형을 유지하는 세로토닌의 합성 균형이 나빠진다. 이로 인해 다시 장내 세균 균형이 깨지는 악순환에 빠질 가능성이 커진다. 특히 자율신경 이상 상태에서는 아드레날린에 의해서 작동하는 교감신경이 자극을 받으면 장내의 노르아드레날린이 분비된다. 스트레스로 인해 장에서 만들어진 노르아드레날린은 유해균의 병원성을 강하게 만든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또한 장내에서는 평소 좋은 영향도 나쁜 영향도 미치지 않는 중간균이 있는데 이 균은 노르아드레날린을 받아들이기도 한다. 이 중간균은 노르아드레날린을 받아들이면 유해균이 되어 평소에는 안정상태인 대장균까지도 폭주하게 만드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 공격으로 면역력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신경 전달 물질의 균형도 더욱 악화된다. 정상적인 장이라면 정점막의 그물코 형태가 촘촘하므로 커다란 물질을 통과시키지 않는 데다 흡수도 천천히 이루어진다. 스포츠 음료 등에는 빠른 흡수를 강조하는 상품이 있어서 흡수가 빨라야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은데 이는 잘못된 생각이다. 본래 우리 몸에서 흡수는 천천히 이루어져야 바람직하다. 그런데 장누수 증후군에 걸리면 본래 들어와서는 안 되는 커다란 물질들이 빠르게 흡수된다. 즉, 단백질이 분해되지 않은 채 몸에 들어와 알레르기 등의 원인이 된다. 또 그렇게 되면 정작 필요한 아미노산은 흡수되지 않는다. 장 점막의 그물코가 헐거워지면 당질도 급속하게 흡수되기 때문에 혈당 스파이크가 일어나기 쉬워진다. 그러면 혈당치를 내리기 위해 인슐린이 급속하게 분비되고 아드레날린과 같은 신경 전달 물질을 내보내서 자율신경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원인이 된다. 결국 장누수 증후군은 장벽의 울타리가 파괴되는 질환이다. 그렇다면 장누수 증후군은 왜 발생할까? 주요 원인은 다음과 같다. 글루타민, 비타민 A, D, B군 등의 영양 결핍, 당질의 과잉 섭취, 과도한 음주, 칸디다와 같은 유해균의 증가, 항생물질의 잦은 사용. 장벽의 그물코를 성기게 만드는 원인에는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문제는 불균형한 식생활이다. 당질의 과도한 섭취, 심한 다이어트나 편식 등에 의한 영양 부족, 과음 등으로 식생활의 균형이 깨지면 장누수 증후군이 되기 쉬워진다. 특히 술을 많이 마시는 사람은 주의가 필요하다. 알코올은 장벽뿐만이 아니라 혈관벽의 투과성을 높여 평소라면 통과하지 못하는 물질이 쉽게 드나들 수 있게 된다. 특히 비타민 D는 넓어진 장의 결합을 촘촘하게 만들어주는 작용을 하므로 상당히 효과가 좋다. 만일 자율신경과 장의 균형이 무너진 것 같다면 2주 동안 밀과 유제품을 먹지 말아야 한다. 장이 약해지면 과식으로도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날 때도 있으므로 매일 먹는 음식이 있다면 섭취 횟수를 주 3회에서 4회로 줄이는 것도 좋다. 특히 냉장고에 자주 사다 놓는 유제품과 달걀의 섭취를 줄여보자. 우유, 치즈, 요구르트 등의 유제품은 우리에게 그다지 맞지 않는 식품이라고 생각한다. 요구르트는 유산균 섭취를 목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먹고 있는데 유산균 섭취로 인한 이로움보다는 카제인이 미치는 악영향이 더 크다. 유산균을 섭취하고 싶다면 유제품보다는 발효식품을 먹는 편이 낫다.
펩티드 YY는 식욕 억제 호르몬이다. 그리고 유산소 운동을 하면 펩티드 YY의 혈중 농도가 증가한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즉, 포만감이 없어도 적정량의 식사를 했다면 곧바로 산책이나 걷기 운동을 하며 움직이는 것이 좋다. 이에 따라 펩티드 YY가 분비되어 움직이고 있는데도 포만감을 느끼고 식욕이 떨어진다. 더욱이 식사 직후에 운동을 하면 인슐린 분비가 필요하지 않아 혈당 스파이크를 예방할 수 있어 지방 합성이 자극되지 않으므로 다이어트에도 효과가 아주 좋다. 운동 방법으로는 수조를 놓으면 바로 산책을 시작한다. 이때 크게 팔을 흔들거나 발을 들어 올려 20분 정도 걷는다. 그러면 점차 포만감을 느끼게 된다. 옛말에 밥을 먹고 바로 누우면 소가 된다라는 말이 있는데 실제로 식사를 하고 바로 누우면 금방 배가 고파진다. 비타민 B군은 수용성으로 조효소로서의 역할이 대부분이라 지금까지 미량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되었다. 그러나 최근 연구에서는 당화를 방지하고 카보닐 스트레스에 대항하며 더욱이 지질을 산화시키지 않는 작용을 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영양학 분야에서 정통한 사람으로서 말하자면 이는 상당히 놀랄만한 사실이다. 신체가 산화되면 스트레스를 받아 자율신경이 불안정해진다. 거기에 비타민 B군이 부족해지면 신경 전달 물질이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고 나아가 자율신경의 균형이 깨진다. 또한 비타민 B군은 비타민 B군 자체가 당화와 산화를 예방하는 작용을 한다. 지금까지 원인 불명으로 여겨졌던 많은 증상에 비타민 B군의 부족이 관계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비타민 B군은 눈, 어깨, 허리 통증에 효과가 있다는 정도로만 여겨졌을 뿐 일반적으로 이 사실은 아직 많이 알려지지 않았다. 비타민 B군, 즉 비타민 B1, B2, 나이아신, B6, 엽산, B12는 서로 협력하며 작용한다. 그러므로 각각의 비타민을 섭취하는 것도 효과가 있지만 전부 한꺼번에 섭취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특히 장내 세균의 균형이 무너지면 비타민 B군이 급속하게 줄어든다. 비타민 C는 다양한 조직에 포함되어 있다. 비타민 C가 많은 곳은 부신, 자율신경 호르몬 조절을 하는 뇌하수체, 뇌 등이다. 눈 안에 있는 수정체에도 많이 있어서 비타민 C가 부족하면 백내장에 걸릴 우려가 있다. 비타민 C는 수용성이므로 효과를 높이려면 섭취 방법을 잘 생각해야 되는데 한 번에 많이 섭취하지 말고 몇 회에 걸쳐서 조금씩 섭취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 번에 많이 섭취하면 그만큼 혈중 농도가 올라가는 장점이 있지만 소변으로 배출되는 양도 늘어난다. 흡수될 수 있을 만큼의 양을 자주 섭취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다. 그러나 비타민 C를 흡수할 수 있는 양은 개인차가 매우 크다. 1g의 섭취만으로도 곧장 가스로 배출되거나 속이 더부룩해지는 사람이 있다. 이는 비타민 C를 흡수할 수 없다는 신호이다. 상태에 따라서 2g의 섭취만으로 괜찮을 때도 있다. 대략적인 기준으로는 200에서 500ml의 비타민 C를 2시간마다 복용하면 좋다. 레몬 등의 식재료를 통해 이 양을 섭취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피험자 모두에게 고용량의 비타민 D를 먹게 한 결과 감기에 걸린 사람이 거의 없다는 결과가 나왔다. 또 초등학생에게 같은 실험을 한 결과 비타민 D를 먹은 아이는 독감에 걸리지 않는다는 보고도 있다. 즉, 겨울에 감기에 잘 걸리는 원인은 추위와 건조함만이 아니다. 겨울이라는 계절적인 환경이 바이러스 증식을 촉진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바이러스는 여름에도 존재한다.
그러나 여름에는 자외선에 의해서 비타민 D가 활발하게 만들어지고 그로 인해 면역력이 높아지기 때문에 인체의 바이러스 대항이 가능하다. 따라서 겨울을 건강하게 보내기 위해서는 여름에 충분히 자외선을 쬐어둘 필요가 있다. 그런데 특히 여성은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거나 양산을 쓰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자외선을 피하곤 한다. 이는 평소 비타민 D 결핍으로 이어진다. 나의 클리닉에서는 환자들의 혈중 비타민 D의 농도를 측정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영양제를 사용해 최적의 농도를 유지하도록 한다. 겨울철 독감 예방을 목적으로 비타민 D를 섭취하게 하니 많은 환자가 이듬해 꽃가루 알레르기 증상이 더불어 좋아졌다. 지금은 나를 포함해 꽃가루 알레르기 치료를 위한 영양요법에서 비타민 D는 없어서는 안 될 영양소이다. 비타민 D가 풍부하게 포함된 대표적인 음식은 생선 내장이다. 그래서 주전부리로 마른 멸치나 뱅어포를 먹으면 된다. 열 빙어도 먹어도 좋고 가을에는 꽁치를 내장채로 먹는다. 생선 내장에는 오메가3 계열의 기름인 EPA 등도 풍부하므로 건강에 매우 좋다. 영양제는 원재료에 따라 효과가 각각 다르다. 내가 먹고 있는 비타민 D의 원재료는 대구간의 기름이라 효과가 좋다. 한편 저렴한 영양제의 원재료는 양털이 사용된다. 울 소재로 만들 수 없는 양털을 세척하여 자외선을 쏘이면 비타민 D가 증가하는데 이를 추출하여 영양제로 만드는 것이다. 물론 생산 과정에서 위생관리가 철저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품질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역시 생선 내장에서 추출한 비타민 D에 비하면 효과는 아무래도 낮을 것이다. 아토피성 피부염은 예전부터 겨울철에 증상이 나빠지고 그리고 이것도 비타민 D의 부족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자율신경을 안정시킨다는 의미에서 카페인 섭취는 가능한 한 피해야 된다. 커피나 홍차, 녹차 등을 꼭 마셔야 한다면 반드시 뜨거운 상태로 마신다. 뜨거운 음료는 한 잔에 10분 정도 시간을 들여 천천히 마시게 된다. 이와 반대로 아이스 커피는 짧은 시간에 후루룩 마시게 되어 급격하게 카페인을 섭취하게 된다. 이것이 자율신경의 불안정을 조장한다. 최근에는 에너지 드링크를 마시는 사람도 늘고 있는데 카페인, 당질 등이 대량으로 포함되어 있으므로 반드시 피하는 것이 좋다. 물은 찬물이든 따뜻한 물이든 괜찮다. 한방에서는 몸을 차게 하면 건강에 좋지 않으므로 찬물은 피하는 것이 좋다고 말한다. 수분은 본래 물로 섭취하는 것이므로 추운 겨울에는 따뜻한 물을 마시는 것이 좋겠다. 예,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 책은 당질 제한, 글루텐 프리, 장내 환경 개선, 그리고 올바른 영양제 섭취에 이르기까지 몸과 마음의 건강과 활력을 되찾아주는 그러한 식사요법과 영양요법에 대한 그런 설명이 나와 있는 책이었습니다. 저도 이 책을 읽고 비타민 B군 영양제와 그리고 비타민 D 영양제를 한번 찾아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발췌에 요약해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많은 부분이 생략되었습니다. 전체적인 맥락을 파악하고 싶은 분들은 한번 책을 구해서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책돌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이유 없이 아프다면 식사 때문입니다입니다. 저자는 미조구치 도루, 출판사는 카시오페아입니다. 저자 소개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미조구치 도루, 후쿠시마 현립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요코하마 시립대학병원과 국립순환기 질환센터에서 근무했다. 우울증과 공황 장애와 같은
정신질환을 비롯해 알레르기와 같은 만성질환에 이르기까지 원인을 특정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질병의 치료를 영양학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는 치료법을 연구 중이다. 또한 영양요법의 대중화를 위해 환자 및 의사를 대상으로 강연 활동도 활발히 이어가고 있다. 바로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율신경을 바로잡아 몸과 마음의 병을 다스린다. 자율신경이란 자신의 의지로 조절할 수 없는 신체의 기능을 담당하는 신경으로 흥분계인 교감신경과 진정계인 부교감신경으로 구성된다. 이 두 신경계가 조화롭게 작동하면 몸도 마음도 건강한 상태가 유지된다. 그러나 자율신경의 균형이 무너지면 앞서 말한 것처럼 몸과 마음의 병이 자각 증상으로 나타난다. 이를 내버려 두면 상태가 점점 심해져서 자율신경 기능 이상으로 악화돼 구역질과 어지럼증, 현기증, 우울 증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커진다. 물론 대부분은 이런 증상이 나타나도 자율신경 기능 이상이라고 자학하지 못한다. 또한 마음의 병은 병원에 가더라도 원인이나 이상이 발견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다. 마음과 정신을 다스리려면 자율신경을 안정시키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이다. 아니, 그보다도 자율신경의 안정화는 마음과 정신을 다스리는데 필요 조건이라 하겠다. 왜냐하면 자율신경은 앞서 설명한 대로 자신의 의지대로 조절할 수 없는 신체의 기능을 담당하는 신경이기 때문이다. 즉, 자율신경의 불균형으로 인한 마음과 몸의 불안정을 해소하려면 자율신경의 균형을 회복하고 유지하는 것만이 본질적인 해결책이다. 자율신경을 안정시키는 방법은 다양하다. 실제로 자율신경을 다스리는 방법으로 자주 소개되고 있는 것으로는 휴식 취하기, 욕조에 몸 담그기, 잠자기, 편안한 음악 듣기 등이 있다. 자율신경이 불안정한 경우는 대부분 흥분계인 교감신경이 활발한 상태이므로 진정계인 부교감신경을 자극하자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들은 근본적인 해결이 될 수 없다. 왜냐하면 이런 방법들로는 어디까지나 자각 증상에 대처하여 증상을 완화시키는 정도의 효과만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럴 때는 자각 증상에 대처하는 방안이 아니라 간단하면서도 완전한 개선 방법이 필요하다. 그것은 바로 식사를 개선하는 것이다. 자율신경과 식사의 관계는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의외로 주목을 받지 못했다. 영양요법의 전문가로서 자율신경 기능 이상과 우울증 등과 같은 마음의 병을 앓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치료해야 한다. 그와 같은 경험을 바탕으로 나는 자신있게 단언할 수가 있다. 병명이 없는 증상, 흔히 스트레스가 원인이라고 말하는 다양한 병의 90%는 식사 개선으로 나을 수 있다고 말이다. 여기서 말하는 식사는 혈당과 장을 안정시키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물론 이외에도 구체적인 식사법과 섭취해야 될 영양소에 대해서 전달할 것이다. 면역력을 키우기 위한 방법으로 우선 권장되는 것은 비타민 D를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다. 비타민 D에 대해서는 뒤에서 살펴보도록 하자. 2020년 봄보다 그해 겨울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유행이 확대된 배경에는 비타민 D 부족도 하나의 요인일 것으로 생각된다. 비타민 D는 점막의 면역력 강화와 관계가 깊은데 코 인두 부분에 달라붙은 바이러스와 세균을 죽이는 단백질을 생성하는 효과가 있다고 확인되었다. 햇볕을 쬐을 때 우리 몸에서는 비타민 D가 생성된다. 그런데 겨울에는 일조 시간이 짧고 실내에서 보내는 시간도 늘어난다. 이렇게 되면 햇볕에 의해서 생성되는 비타민 D의 혈중 농도는 당연히 내려가고 이는 겨울철의 우울증이나 감기, 인플루엔자 등의 원인이 된다.
코로나 사태도 겨울에 더 심각해질 것으로 추측되는데 그 원인 중 하나로 비타민 D의 부족이 거론된다. 실제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중증으로 번지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사이의 차이 중 하나로 비타민 D의 혈중 농도가 관계가 있다는 사실이 이미 보고되었다. 또 PCR 검사에서 음성 반응을 보이는 사람 역시 비타민 D 혈중 농도가 높다는 보고가 있다. 그러므로 비타민 D의 혈중 농도를 유지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비타민 D의 혈중 농도를 늘리는 가장 쉬운 방법은 오전 중에 밖으로 나가 햇볕을 쐬고 동시에 식사를 통해 적극적으로 섭취하는 것이다. 생선 내장에는 비타민 D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생선을 내장채로 먹으면 식사를 통한 비타민 D의 섭취가 가능하다. 그뿐만 아니라 생선 내장에 포함된 기름에는 면역력을 높여주는 다른 영양소도 다양하다. 비타민 D 섭취를 위해 내장째로 가장 쉽게 먹을 수 있는 생선은 뱅어포이다. 뱅어포는 계란말이나 낫또에 넣어 먹어도 좋고 나물 무침에 뿌려 먹어도 좋다. 또는 마트에서 파는 알이 꽉 찬 열빙어도 비타민 D 섭취에 효과가 있다. 나의 클리닉 환자 중에도 PCR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은 분이 몇 명 있었는데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미열 정도의 증상만 보이고 끝났다. 아마도 식사에 주의를 기울여 충분한 영양소를 섭취해야 왔기 때문일 것이다. 스트레스가 자율신경의 불균형을 초래한다는 사실은 일반적으로 맞는 말이다. 여기에 나는 하나를 더 추가하고자 한다. 바로 식사의 불균형이다. 지금부터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골고루 먹지 않거나 식생활에 문제가 있으면 자율신경의 균형이 무너지고 마음의 불안과 병을 얻기가 쉽다. 실제로 자율신경의 균형이 무너져 클리닉을 방문하는 사람들 중에 식사가 문제인 경우가 적지 않다. 이는 당연히 자율신경 기능 이상으로 발전하기 쉽다. 자율신경 불균형의 원인이 되는 식사의 유형을 간단히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다. 1. 당질 중심의 식사. 2. 장내 환경을 망치는 식사. 3. 영양소가 부족한 식사. 이 세 가지 원인이 충족되면 인간의 자율신경은 불안정해지고 다양한 병이 생기기 쉬워진다. 이 장에서부터는 자율신경의 균형을 되찾고 몸과 마음의 병을 개선해주는 식사에 대해서 하나씩 설명하고자 한다. 이를 바꿔 말하면 자율신경의 균형이 무너진 사람은 식사를 개선함으로써 자율신경도 안정되고 마음의 병도 나을 수가 있다는 말이다. 육류와 생선을 섭취하지 않는 채식주의자 중에는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사람이 많이 있다. 이는 뇌 속 호르몬의 재료인 단백질의 부족이 이유일 수도 있다. 따라서 자율신경 기능 이상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단백질을 충분히 보충하는 일이 기본 중의 기본이다. 도파민과 노르아드레날린 등의 생산에 필요한 또 다른 영양소는 철이다. 집중력이 떨어진다. 의욕을 잃어버렸다. 행복감이 줄었다. 잠을 못 잔다.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많은 사람은 심료내과나 정신건강의학과를 찾아가려고 한다. 그러나 근본적인 원인은 철 결핍으로 인해 뇌 속의 호르몬이 부족해졌을 가능성이 크다. 특히 여성은 월경으로 인해 남성보다 철 결핍이 많이 일어난다. 여기에 더해 다이어트를 이유로 육류와 생선의 섭취를 피할 경우 철 결핍이 더 심해진다. 따라서 어떠한 정신적인 증상이 나타날 경우 항우울제 복용보다 우선 육류를 섭취하여 철을 보충해 주는 것이 좋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충분한 영양을 섭취할 수 없어 좀처럼 증상이 개선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이럴 때 부족한 영양소를 찾아
영양제로 섭취하면 우리 몸을 필요한 물질을 생산해낼 수 있는 상태로 만들 수가 있다. 왜 단 음료를 섭취하면 마음이 안정될까? 그 이유는 혈당치가 급상승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단 음식이나 음료로 혈당치를 반복해서 높이면 자율신경의 불균형은 더욱 심각해져만 간다. 당질이 포함된 식사를 하면 혈당치가 올라간다. 혈당치가 올라가면 췌장에서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되어 혈당치를 내리는 작용을 한다. 대체로 식후 1시간을 지나면 혈당치가 최고조로 상승하고 2시간에서 3시간 후에는 공복 시 혈당까지 원만하게 내려가 그 후에는 일정하게 유지된다. 반대로 혈당치가 공복시보다 떨어지게 되면 우리 몸은 코르티솔, 아드레날린, 노르아드레날린 등의 호르몬을 분비해서 아미노산 등을 재료로 하여 주로 간에서 포도당을 생산한다. 즉, 우리 몸은 혈당치를 안정시키는 시스템을 원래 가지고 있는 셈이다. 혈당치가 안정되면 뇌에는 충분한 양의 포도당이 공급된다. 마음도 안정된 상태가 되는 것이다. 그러나 혈당치가 너무 높거나 너무 떨어지면 항상 인슐린과 아드레날린 등의 호르몬이 지나치게 분비되는 상태가 된다. 이 상태가 되면 본래 필요할 때 분비되어야 될 호르몬이 분비되지 않거나 호르몬의 작용이 약해지기도 한다. 이로 인해 혈당치가 불안정해지고 자율신경뿐만 아니라 나아가서는 정신적으로도 불안정한 상태가 된다. 본론으로 되돌아가면 단 것이 먹고 싶어지거나 단 것을 먹으면 마음이 차분해지는 사람은 혈당치의 변동이 크게 안정되지 않는 상태이다. 저혈당증이라고 하면 혈당치가 낮은 병처럼 생각하기 쉬운데 실제로는 혈당치의 변동이 큰 혈당 조절 장애를 가리킨다. 이런 사람의 경우 혈당치가 급격하게 떨어지면 증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반대로 혈당치가 올라가면 안정을 되찾을 것이다. 저혈당 상태가 아니더라도 초콜릿, 과자, 탄수화물 등을 수시로 먹으면서 혈당치의 균형을 맞추는 사람이 많이 있다. 이러한 식습관은 자율신경의 균형이 깨지기 시작할 때 자주 나타나는 증상이다. 실제로 자율신경 기능 이상 환자에게는 당질을 선호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이 당질 섭취야말로 더욱더 자율신경을 망치는 원인 중의 하나이다. 혈당치의 안정이야말로 자율신경의 균형을 맞추는 가장 중요한 방식이다. 혈당치의 급격한 상승과 저하가 반복되는 상태는 정신의 불안정, 즉 자율신경의 불균형으로 그대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혈당치를 안정시키는 식사란 무엇일까? 가장 손쉬운 방법은 당질 제한이다. 에너지원의 3대 영양소인 단백질, 당질, 지질 중에서 당질을 제한하거나 섭취량을 조절하는 것이다. 흰 쌀과 빵, 면류 등의 당질을 제한하는 식생활을 우선 2주 정도 지속하면 혈당치는 안정된다. 당질 제한을 하면 혈당치가 극단적으로 올라가거나 내려가지 않는다. 이로 인해 혈당치가 안정된 상태가 되어 불필요하게 호르몬이 지속해서 분비될 우려도 사라진다. 앞서 설명한 대로 자율신경의 안정을 위해서는 급격한 혈당치 상승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당질이 많은 식사를 하면 혈당치는 갑작스럽게 상승한다. 당질은 에너지원 중 하나이긴 하지만 요즘 현대인의 식사에는 아무래도 당질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 탄수화물 등을 절제하면 갑자기 식생활이 변하게 된다. 이렇게 말하면 무엇을 먹어야 좋을지,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줄어드는 것은 아닌지 걱정할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절대 걱정할 필요가 없다. 당질 대신 섭취해야 될 영양소는 단백질이다. 앞서도 설명했듯 현대인이 의식하지 않고 평소 먹던 대로 식사를 하면
탄수화물 섭취가 많은 식생활을 하게 된다. 이 책의 저자는 식물성 단백질보다는 동물성 단백질을 많이 섭취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는 많은 이견이 있으므로 생략하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평소 식사 때 무엇부터 먹고 있는가? 무엇부터 먹느냐에 따라 혈당치 상승 방식이 크게 달라진다. 밥과 빵 등 주식부터 먹는 습관을 길러서는 안 된다. 탄수화물부터 먹기 시작하면 혈당치는 급격하게 오른다. 혈당치 상승을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순서로 먹는다. 1. 양상추나 양배추와 같은 잎채소의 식이섬유를 먹는다. 2. 두부, 육류, 생선 등의 단백질을 먹는다. 3. 쌀과 빵 등의 당질 순서로 먹는 것이다. 식사를 할 때 맨 처음 먹어야 될 음식은 식이섬유가 풍부한 잎채소이다. 잎채소에 함유된 식이섬유는 당질의 흡수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으므로 혈당치 상승을 원만하게 만들 수가 있다. 또 단백질은 혈당치에 영향을 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단백질 섭취 후에 탄수화물을 먹으면 갑자기 탄수화물만 먹었을 때보다 혈당치 상승이 원만해진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밀은 빵, 피자, 면 외에도 케이크, 쿠키 등에도 사용된다. 만두피도 밀이다. 밀은 보리차, 맥주 등의 원재료이기도 하다. 의식하지 않아도 우리는 의외로 밀을 많이 섭취하고 있다. 글루텐 프리는 2010년대 초반에 미국에서 열풍을 일으킨 다이어트 방법으로서 원래는 글루텐의 알레르기 반응을 나타내는 복강 증후군을 앓는 사람들을 위한 식사요법이다. 복강 증후군이란 글루텐에 반응하여 발생하는 면역질환의 하나로 본래의 면역 시스템이 오작동을 일으켜 자신의 몸을 공격하여 염증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 병이다. 이 증후군을 앓지 않는 사람이 글루텐 프리를 실천해 본 결과 여러 장점이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주요 장점을 들면 다음과 같다. 1. 소화기관의 상태가 좋아진다. 2. 알레르기 증상이 줄어든다. 3. 짜증과 우울감이 줄어든다. 4. 다이어트에 좋다. 밀은 많은 식품에 포함되어 있고 맛이 좋아 무심코 먹게 되는데 사실은 장의 환경을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다. 또한 알레르기 질환이 생길 우려도 있다. 장의 면역 시스템이 글루텐에 의해서 파괴되고 과잉 반응을 나타내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태가 되면 장 점막이 손상되어 당질 섭취에 의한 혈당치 상승이 더욱 급격해질 가능성이 있다. 즉, 소량의 당질이라도 혈당치의 변동을 심하게 일으켜 자율신경의 균형이 무너지게 된다. 글루텐은 복부 팽만감과 소화불량을 일으키기 쉽다. 이 정도의 증상은 그나마 괜찮은데 집중력 저하, 짜증 등의 자율신경 이상 증상, 아토피성 피부염, 천식, 비염 등 실로 다양한 증상을 일으킨다. 게다가 그 증상들이 글루텐 때문에 일어난다고 알기도 어렵다. 만일 몸에 어떤 증상이 나타나고 잘 낫지 않을 경우 완전한 글루텐 프리는 어렵더라도 의식적으로 밀 유래 식품을 식단에서 제외하면 증상이 개선될 수도 있다. 일본의 한신, 아와지 대지진 피해자의 변을 조사한 결과 칸디다나 녹록균 같은 유해균이 증가했다고 한다. 유해균이 늘어나면 상대적으로 유익균이 줄어들어 장내 세균 균형이 무너진다. 이처럼 장내 세균의 균형이 무너지면 스트레스에 대한 저항력이 떨어지고 자율신경의 균형을 유지하는 세로토닌의 합성 균형이 나빠진다. 이로 인해 다시 장내 세균 균형이 깨지는 악순환에 빠질 가능성이 커진다.
특히 자율신경 이상 상태에서는 아드레날린에 의해서 작동하는 교감신경이 자극을 받으면 장내의 노르아드레날린이 분비된다. 스트레스로 인해 장에서 만들어진 노르아드레날린은 유해균의 병원성을 강하게 만든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또한 장내에서는 평소 좋은 영향도 나쁜 영향도 미치지 않는 중간균이 있는데 이 균은 노르아드레날린을 받아들이기도 한다. 이 중간균은 노르아드레날린을 받아들이면 유해균이 되어 평소에는 안정상태인 대장균까지도 폭주하게 만드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 공격으로 면역력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신경 전달 물질의 균형도 더욱 악화된다. 정상적인 장이라면 정점막의 그물코 형태가 촘촘하므로 커다란 물질을 통과시키지 않는 데다 흡수도 천천히 이루어진다. 스포츠 음료 등에는 빠른 흡수를 강조하는 상품이 있어서 흡수가 빨라야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은데 이는 잘못된 생각이다. 본래 우리 몸에서 흡수는 천천히 이루어져야 바람직하다. 그런데 장누수 증후군에 걸리면 본래 들어와서는 안 되는 커다란 물질들이 빠르게 흡수된다. 즉, 단백질이 분해되지 않은 채 몸에 들어와 알레르기 등의 원인이 된다. 또 그렇게 되면 정작 필요한 아미노산은 흡수되지 않는다. 장 점막의 그물코가 헐거워지면 당질도 급속하게 흡수되기 때문에 혈당 스파이크가 일어나기 쉬워진다. 그러면 혈당치를 내리기 위해 인슐린이 급속하게 분비되고 아드레날린과 같은 신경 전달 물질을 내보내서 자율신경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원인이 된다. 결국 장누수 증후군은 장벽의 울타리가 파괴되는 질환이다. 그렇다면 장누수 증후군은 왜 발생할까? 주요 원인은 다음과 같다. 글루타민, 비타민 A, D, B군 등의 영양 결핍, 당질의 과잉 섭취, 과도한 음주, 칸디다와 같은 유해균의 증가, 항생물질의 잦은 사용, 장벽의 그물코를 성기게 만드는 원인에는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문제는 불균형한 식생활이다. 당질의 과도한 섭취, 심한 다이어트나 편식 등에 의한 영양 부족, 과음 등으로 식생활의 균형이 깨지면 장누수 증후군이 되기 쉬워진다. 특히 술을 많이 마시는 사람은 주의가 필요하다. 알코올은 장벽뿐만이 아니라 혈관벽의 투과성을 높여 평소라면 통과하지 못하는 물질이 쉽게 드나들 수 있게 된다. 특히 비타민 D는 넓어진 장의 결합을 촘촘하게 만들어주는 작용을 하므로 상당히 효과가 좋다. 만일 자율신경과 장의 균형이 무너진 것 같다면 2주 동안 밀과 유제품을 먹지 말아야 한다. 장이 약해지면 과식으로도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날 때도 있으므로 매일 먹는 음식이 있다면 섭취 횟수를 주 3회에서 4회로 줄이는 것도 좋다. 특히 냉장고에 자주 사다 놓는 유제품과 달걀의 섭취를 줄여보자. 우유, 치즈, 요구르트 등의 유제품은 우리에게 그다지 맞지 않는 식품이라고 생각한다. 요구르트는 유산균 섭취를 목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먹고 있는데 유산균 섭취로 인한 이로움보다는 카제인이 미치는 악영향이 더 크다. 유산균을 섭취하고 싶다면 유제품보다는 발효 식품을 먹는 편이 낫다. 펩티드 YY는 식욕 억제 호르몬이다. 그리고 유산소 운동을 하면 펩티드 YY의 혈중 농도가 증가한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즉, 포만감이 없어도 적정량의 식사를 했다면 곧바로 산책이나 걷기 운동을 하며 움직이는 것이 좋다. 이에 따라 펩티드 YY가 분비되어 움직이고 있는데도 포만감을 느끼고 식욕이 떨어진다.
더욱이 식사 직후에 운동을 하면 인슐린 분비가 필요하지 않아 혈당 스파이크를 예방할 수 있어 지방 합성이 자극되지 않으므로 다이어트에도 효과가 아주 좋다. 운동 방법으로는 수조를 놓으면 바로 산책을 시작한다. 이때 크게 팔을 흔들거나 발을 들어 올려 20분 정도 걷는다. 그러면 점차 포만감을 느끼게 된다. 옛말에 밥을 먹고 바로 누우면 소가 된다라는 말이 있는데 실제로 식사를 하고 바로 누우면 금방 배가 고파진다. 비타민 B군은 수용성으로 조효소로서의 역할이 대부분이라 지금까지 미량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되었다. 그러나 최근 연구에서는 당화를 방지하고 카보닐 스트레스에 대항하며 더욱이 지질을 산화시키지 않는 작용을 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영양학 분야에서 정통한 사람으로서 말하자면 이는 상당히 놀랄만한 사실이다. 신체가 산화되면 스트레스를 받아 자율신경이 불안정해진다. 거기에 비타민 B군이 부족해지면 신경 전달 물질이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고 나아가 자율신경의 균형이 깨진다. 또한 비타민 B군은 비타민 B군 자체가 당화와 산화를 예방하는 작용을 한다. 지금까지 원인 불명으로 여겨졌던 많은 증상에 비타민 B군의 부족이 관계 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비타민 B군은 눈, 어깨, 허리 통증에 효과가 있다는 정도로만 여겨졌을 뿐 일반적으로 이 사실은 아직 많이 알려지지 않았다. 비타민 B군, 즉 비타민 B1, B2, 나이아신, B6, 엽산, B12는 서로 협력하며 작용한다. 그러므로 각각의 비타민을 섭취하는 것도 효과가 있지만 전부 한꺼번에 섭취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특히 장내 세균의 균형이 무너지면 비타민 B군이 급속하게 줄어든다. 비타민 C는 다양한 조직에 포함되어 있다. 비타민 C가 많은 곳은 부신, 자율신경 호르몬 조절을 하는 뇌하수체, 뇌 등이다. 눈 안에 있는 수정체에도 많이 있어서 비타민 C가 부족하면 백내장에 걸릴 우려가 있다. 비타민 C는 수용성이므로 효과를 높이려면 섭취 방법을 잘 생각해야 되는데 한 번에 많이 섭취하지 말고 몇 회에 걸쳐서 조금씩 섭취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 번에 많이 섭취하면 그만큼 혈중 농도가 올라가는 장점이 있지만 소변으로 배출되는 양도 늘어난다. 흡수될 수 있을 만큼의 양을 자주 섭취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다. 그러나 비타민C를 흡수할 수 있는 양은 개인차가 매우 크다. 1g의 섭취만으로도 곧장 가스로 배출되거나 속이 더부룩해지는 사람이 있다. 이는 비타민C를 흡수할 수 없다는 신호이다. 상태에 따라서 2g의 섭취만으로 괜찮을 때도 있다. 대략적인 기준으로는 200에서 500ml의 비타민C를 2시간마다 복용하면 좋다. 레몬 등의 식재료를 통해 이 양을 섭취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피험자 모두에게 고용량의 비타민 D를 먹게 한 결과 감기에 걸린 사람이 거의 없다는 결과가 나왔다. 또 초등학생에게 같은 실험을 한 결과 비타민 D를 먹은 아이는 독감에 걸리지 않는다는 보고도 있다. 즉, 겨울에 감기에 잘 걸리는 원인은 추위와 건조함만이 아니다. 겨울이라는 계절적인 환경이 바이러스 증식을 촉진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바이러스는 여름에도 존재한다. 그러나 여름에는 자외선에 의해서 비타민 D가 활발하게 만들어지고 그로 인해 면역력이 높아지기 때문에 인체의 바이러스 대항이 가능하다. 따라서 겨울을 건강하게 보내기 위해서는 여름에 충분히 자외선을 쬐어둘 필요가 있다. 그런데 특히 여성은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거나 양산을 쓰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자외선을 피하곤 한다. 이는 평소 비타민 D 결핍으로
이어진다. 나의 클리닉에서는 환자들의 혈중 비타민 D의 농도를 측정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영양제를 사용해 최적의 농도를 유지하도록 한다. 겨울철 독감 예방을 목적으로 비타민 D를 섭취하게 하니 많은 환자가 이듬해 꽃가루 알레르기 증상이 더불어 좋아졌다. 지금은 나를 포함해 꽃가루 알레르기 치료를 위한 영양요법에서 비타민 D는 없어서는 안 될 영양소이다. 비타민 D가 풍부하게 포함된 대표적인 음식은 생선 내장이다. 그래서 주전부리로 마른 멸치나 뱅어포를 먹으면 된다. 열 빙어도 먹어도 좋고 가을에는 꽁치를 내장채로 먹는다. 생선 내장에는 오메가3 계열의 기름인 EPA 등도 풍부하므로 건강에 매우 좋다. 영양제는 원재료에 따라 효과가 각각 다르다. 내가 먹고 있는 비타민 D의 원재료는 대구간의 기름이라 효과가 좋다. 한편 저렴한 영양제의 원재료는 양털이 사용된다. 울 소재로 만들 수 없는 양털을 세척하여 자외선을 쏘이면 비타민 D가 증가하는데 이를 추출하여 영양제로 만드는 것이다. 물론 생산 과정에서 위생관리가 철저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품질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역시 생선 내장에서 추출한 비타민 D에 비하면 효과는 아무래도 낮을 것이다. 아토피성 피부염은 예전부터 겨울철에 증상이 나빠지고 그리고 이것도 비타민 D의 부족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자율신경을 안정시킨다는 의미에서 카페인 섭취는 가능한 한 피해야 된다. 커피나 홍차, 녹차 등을 꼭 마셔야 한다면 반드시 뜨거운 상태로 마신다. 뜨거운 음료는 한 잔에 10분 정도 시간을 들여 천천히 마시게 된다. 이와 반대로 아이스 커피는 짧은 시간에 후루룩 마시게 되어 급격하게 카페인을 섭취하게 된다. 이것이 자율신경의 불안정을 조장한다. 최근에는 에너지 드링크를 마시는 사람도 늘고 있는데 카페인, 당질 등이 대량으로 포함되어 있으므로 반드시 피하는 것이 좋다. 물은 찬물이든 따뜻한 물이든 괜찮다. 한방에서는 몸을 차게 하면 건강에 좋지 않으므로 찬물은 피하는 것이 좋다고 말한다. 수분은 본래 물로 섭취하는 것이므로 추운 겨울에는 따뜻한 물을 마시는 것이 좋겠다. 이에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 책은 당질 제한, 글루텐 프리, 장내 환경 개선, 그리고 올바른 영양제 섭취에 이르기까지 몸과 마음의 건강과 활력을 되찾아주는 그러한 식사요법과 영양요법에 대한 그런 설명이 나와 있는 책이었습니다. 저도 이 책을 읽고 비타민 B군 영양제와 그리고 비타민 D 영양제를 한번 찾아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발췌에 요약해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많은 부분이 생략되었습니다. 전체적인 맥락을 파악하고 싶은 분들은 한번 책을 구해서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